강진 서희제. 조선시대 위대한 사상가이자 정치인인 다산 정약용이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시작한 곳이다. 다산 정약용.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 시대를 앞선 근대 정신으로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학문의 길, 바로 교육이었다. 다산은 정치, 경제, 과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놀라운 학문적 성과를 거뒀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개혁 사상이다. 당시 그는 무너져가는 조선의 정치, 경제 제도를 통해 봉건 제도의 폐해와 통치자들의 사대주의를 비판하고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사회 개혁안을 제시했다. 다산 정약용. 이곳 강진에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다산이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해배되어 고향 경기도 마현에 돌아온 것은 1818년이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했을 기나긴 세월. 18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을 밟은 그의 기분은 어땠을까? 다산은 자신의 생가를 여유당이라 불렀는데 인생이란 살얼음판을 건너듯 이웃을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다산의 당호이기도 한 여유당은 매사에 조심스럽고 여린 다산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다. 다산은 이곳에서 유배지에서 못다한 저술 작업을 이어갔다. 그의 저술 활동은 자신이 이룬 학문적 업적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다산이 보여준 변혁, 개혁과 전통의 개성의 하나의 그 조화를 이룬 면은 아마 우리 시대에도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아주 의미 있는 교훈이 아닌가. 그 점에서 우리가 사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도 여전히 우리가 서구적인 질서와 우리 전통적인 질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다산이 보여준 그 시대에서의 시도는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 하나의 그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실학자이며 정치, 경제학자인 다산 정약용. 그는 22살의 나이에 관직에 입문해 평생 동안 백성들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몰두했다. 앞선 시대 정신으로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다산. 하지만 1800년 정조가 죽고 그는 일생 중 가장 불행한 시기를 맞았다. 소론과 남인의 당쟁은 다산을 유배길에 오르게 했고 이로써 다산과 강진의 인연이 시작됐다. 다산의 정치적 후원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최재공이 1799년도에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후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조가 1800년 들어와가지고 6월 달에 승하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게 되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1801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신유사옥이라고 하는 게 발발하게 됩니다. 해서 처음에는 장기로 유배를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해 10월에 어떤 사건이 또 터지냐면은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 게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다시 또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국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이 강진으로 재차 유배를 오게 되는 겁니다. 1801년 황사영 백서로 시작된 천주교 박해는 다산 형제를 머나먼 유배길에 오르게 했다. 그해 11월 21일 겨울, 약용과 약조는 이곳 나주 밤남정 삼거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안타까운 이별을 했다. 한 사람은 강진으로, 또 한 사람은 흑산도로 각자의 길을 떠났다. 당시 이들 형제는 오늘의 이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 짐작이나 했을까.
다산이 한양을 떠나 머나먼 강진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1801년 겨울,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다. 유배지 강진에 도착한 다산을 걷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춥고 배고픈 남루한 모습의 다산을 받아준 것은 동문 밖의 주막집 노파였다. 정주가 죽고 남인을 제거하려는 소로는 천주교를 서학으로 간주해 당시 서교, 즉 서양 문물을 습득하려 했던 다산을 비롯한 개혁 세력을 천주교도로 지목해 제거하기 시작했다. 1801년 신유사옥이라고 불리는 대박기로 인해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를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곳 강진에서 주막집 노파를 만나기 전까지 죄인 취급을 받은 그의 힘겨운 귀양살이는 다산의 시문집에 생생히 기록돼 있다. 강진은 옛날 백제의 남쪽 변방으로 지역이 낮고 풍속이 고루하였다. 이때 그곳 백성들은 유배된 사람 보기를 마치 큰 해독처럼 여겨서 가는 곳마다 문을 부수고 담장을 허물어뜨리면서 달아나 버렸다. 그런데 한 노파가 나를 불쌍히 여겨 자기 집에 머물게 해주었다. 연중에 가장 좋은 소환 대한철서라고. 강진에 도착했는데 역적죄인이라고, 역적죄인이 서울서 기약했다 그러니까 말을 걸어주지 않아요. 요새 하여튼 문둥이 환자처럼 말 걸면 전염병으로 걸릴 것처럼 만나는 거예요. 다산의 기록에 보면 파문개장이라 문을 부수고 담장을 넘고 파문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을 걸어주지 않아. 다산이 강진에서 첫 유배 생활을 보낸 곳은 주막집 객사였다. 한때 그는 이곳에서 절필을 선언하고 삶을 포기하려 했으나 동네 아이들을 가르쳐달라는 주막집 노파의 청에 다시 붓을 들고 삶의 의욕을 불태웠다. 그는 4년간 거처했던 주막집 객사를 사의제라 명했다. 사의제란 맑은 생각과 단정한 용모, 언행의 주의를 올바르게 행하는 이가 거처한다는 뜻으로 다산 스스로의 다짐이었다. 이렇게 다산은 유배지 강진에서 자신이 못다 이룬 개혁의 꿈을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 그리고 저술 편찬으로 이어가고자 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로 교육이었다. 다산은 사의제에서 학연과 학유, 두 아들과 아전 출신의 자제들을 가르쳤는데 그의 평생의 제자 치원 황상도 그중 하나였다. 다산이 강조한 근검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한 황상은 손병조, 이청, 김재정 등 다산이 강진에서 만난 6 제자 가운데 가장 아끼고 사랑한 제자였다. 황상 역시 다산의 회원식까지 찾아갈 정도로 평생 그를 스승으로 여기며 존경하고 따랐다. 다산도 실은 여기에 유배 와가지고 본인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제 서당을 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찌 생각하면은 서울에서 뛰어난 학자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특히 이제 읍에 있다 보니까 그 읍에는 보통 이제 아전들이 많이 삽니다. 중인들. 아전들, 자제들 사이에서 이제 다산한테 배움을 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처음에 그 기거했던 주막 있잖아요. 지금 사의제라고 되어 있는 그곳에서 읍중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황상, 이청 이런 사람들입니다. 1818년 해배될 때까지 18년의 긴 세월을 강진에서 보낸 정약용. 대학자이기 이전에 부모였던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고향에 남겨진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고민했다. 특히 온 집안이 신유사옥에 연루돼 대역죄로 사형을 당하고 뿔뿔이 귀양을 간 상황에서 그가 두 아들에게 강조한 것은 학문의 길과 올바른 행실이었다. 다산이 그 유배가 있는 동안에도 자식들한테 훈계하는 편지들을 참 많이 써줘요. 그 훈계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술 마실 때는 어떻게 그 절제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에서부터 뭐 예를 들면 그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뭐 이런 아주 그 구체적인 교훈을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치는 그런 교훈을 남겨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데 대한 우리 시대에서 부모로서의 어떤 그 하나의 한 모범으로서 다산의 그 자식 가르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다산은 이미 폐족이 되어 과거 시험에도 응시 못하는 처지의 자식들에게 왜 책을 읽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을까? 그것은 아마 벼슬보다는 학문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었을 것이다. 즉 다산은 현실에 입각한 실용적인 교육을 추구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혀 독서에 몰두해서 심오한 이치를 통할 수 있었으면 다행이겠다. 그렇기만 하면 내 비록 궁색하게 살더라도 근심이 없을 것이다. 해놓고는 아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후세에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버지처럼 섬기라. 아무도 읽어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선 고독한 작업을 한 겁니다. 그 아들들한테도 물론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이라든가 사상을 정확히 전수하고 많이 가르쳤겠지만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의 핵심을 정확히 알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읽어주지도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도 많은 양의 책을 500여 권이나 저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 다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 그 다산 선생의 실은 18년 동안 500여 권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산 선생의 개인적인 능력도 있지만은 그 다산 선생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 그 문제의식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실은 예전에 다산이 원시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시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시가 제대로 된 시다라고 하면서 시에 대해서 논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상시 분속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시대에 아파하고 그리고 세속에 분노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의식을 다산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감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불의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분노하고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뭔가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었던 거고 하기 때문에 500여 권의 저술이 그냥 저술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부분들이 녹여 들어가 있는 저술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학을 집대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실학박물관. 다산 정약용의 고향인 마제에 세워진 역사박물관으로 조선 후기에 나타난 실학 사상을 소개하고 연구하는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다산의 가장 본중 다산이 공개하기를 원치 않아 비본이라고 표기한 책이 있다. 열수전서 속집 10책 중 제8책인데 겉표지에 묘지명 비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이 책에는 다산과 가까웠던 이가환, 정약전 등 모두 1801년 신유사옥 때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죽은 사람의 행적과 그에 대한 평가를 담은 이 책은 원안에 맺힌 글이라 공개할 수 없어서 비본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열수전서의 속집 속에 있는 별집의 속에 있는 8번째 책, 8책이 표지에 비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비밀스럽다는 갈무리할 비자에다가 본입니다. 정치적, 사상적 문제로 해서 탄압을 받고 또 그렇게 고초를 겪고 죽게 된 사람들의 묘지는 자연히 그 내용 속에
우울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함도 나올 것이고 또 원망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이.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사회개혁가였던 다산이지만 죄인으로 몰려 유배를 간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 당시 조선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유교 사상에서 그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었던 것일까.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봉건주의를 타파하는 개혁을 외치고 실학을 통해 근대 정신을 추구한 다산은 분명 깨어있는 지식인이었다. 다산은 만년에 사암을 자신의 호로 사용했다. 사암이란 100세 이사 성인이 불혹, 즉 뒷날에 성인을 기다려도 미흡함이 없다는 뜻이다. 훗날 어떤 성인에게도 자기 학문은 질책받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배어있다. 이는 자신을 버린 불의의 시대는 자신의 학문을 수용하지 못했으나 그 시대를 넘어 다음 시대에서는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알아줄 사람이 나오길 기대하겠다는 뜻이다. 조선 왕조의 사상과 체제를 개혁하고 서양의 선진 문물을 도입해 백성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다산. 그는 파란만장했던 삶을 뒤로하고 1836년 75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여유당 뒤편 언덕에 묻혔다. 강진에서의 18년, 그리고 고향에 돌아온 뒤 18년. 다산은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집대성한 총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책을 저술해 후대에 남겼다. 그것은 시대의 역경과 고난을 딛고 피어난 다산의 위대한 유산이다. 다산 자신의 일신적으로는 불행했지만은 자신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으로만 돌리지 않고 그 불행을 이기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통찰한 것이죠. 강진이란 유배지를 하나의 창조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죠.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500여 권이 되는 저술을 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그 집념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점에서 다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학자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다하지 못한 저술 작업을 마무리하며 여생을 보내던 다산은 결혼 60주년을 맞는 그날 아침 여유당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한 듯 다산은 회원인을 3일 앞두고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시 한 편을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유언이자 일생을 정리한 마지막 절필이었다. 60년 풍상세월 눈 깜짝할 새 흘러가 복사꽃 활짝 핀 봄 결혼하던 그 애 같네. 생리사별은 인간의 늙음을 재촉하지만 슬픔 짧고 기쁨 길어 임금님 은혜에 감사하네. 그 옛날 하피는 먹 흔적이 아직 남았는데 쪼개졌다 합한 것 우리 모습이니 표주박 한 쌍을 자식에게 물려주네. 국학자였던 의당 정인보 선생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당 정인보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시기 때 어쨌든 그 일제 식민사학이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서구의 어떤 근대 문명으로부터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우리 어떤 전통 문화, 정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선한 운동을 펼쳤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산에 대한 연구는 다산 개인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조선사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니까 조선사를 이야기할 때 다산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산 사상에 대한 연구는 곧 조선 사상에 대한 연구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학문이란 출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갈고 닦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며 희망을 심어준 대학자 다산 정약용.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에서 군신관계, 교육, 개혁과 실용에 이르기까지 타산의 모든 사상과 철학은 2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오롯이 전해져 온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주장했던 실학자 타산.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지금도 마르지 않고 2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가슴에 은은한 향기를 전한다.